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전문가 콜라보 설명회 올해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어는 특히 수능에서는 이제 절대평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만만하게들 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수능 최저라는 걸 맞추다 보면 이 영어 1등급이 얼마나 요긴한지, 또 이걸 못 맞췄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런 것들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문자로 공지해 드린 것처럼 이제 임재상 선생님은 그리고 이제 특목고, 그다음에 전사고, 내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 최근에는 이쪽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오늘 지금 카메라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목소리를만 좀 통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카메라가 해결이 되면 나중에라도 조금 얼굴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준비된 내용 한 3, 40분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들은 일단 뭐 공개된 내용 공개 채팅방이나 아니면 DM으로 보내주시면 그때그때 적절한 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진영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저기 저 보이시는 화면이 이렇게 제가 필기가 이렇게 돼 있는 화면 요거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지금? 흰 종이에 뭔가 쓰이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보이시고 혹시 그 아까 제가 블로그 그거는 저기 별도로 그냥 링크가 공유가 된 거죠, 그거는? 블로그도 아까 보였었거든요. 화면 공유하셨어요. 그쵸. 잠깐만요. 한번 그러면 하나씩밖에 안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요거는 다시 보이시죠? 이제 블로그가 보이시죠? 네, 이제 보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임재상이고요. 아까 소개는 우리 김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서울대 여기 뭐 있네요. 뭐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그 전사고 그리고 수능 영어, 이렇게 그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대상이 이제 뭐 고1부터 고3 뭐 중학생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뭐 저기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수능 영어가 약간 변태적이라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어떻게 심각한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요 블로그의 내용을 간략하게 스케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펜슬로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난 오늘이 수요일이죠. 지난주에 고3 3월 학평이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고3 3월 학평이 끝났는데, 수학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국어는 쉬웠고, 그다음에 영어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고3 3월 학평은 물론 뭐 평가원이 아니긴 하지만 이 3월 학평의 영어는 기본적으로 쉽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서 이번에도 뭐 당연히 당연히 쉬울 것이다라고 해서 보통 그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웬걸 제가 강사 입장에서 풀어봤을 때도 야,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거의 수능 난이도랑,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수능 난이도랑 큰 차이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물론 평가원이 아니라 학평이기 때문에 퀄러티나 이런 거에 조금 약간 질적인 차이는 분명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듣기 평가의 속도나 그다음에 지문 길이 이런 것들이, 야, 이건 3월 학평에 맞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는 1등급이 뭐 4%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러니까 1%가 90점이거든. 1등급이 90점이니까 90점이 4%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면, 우리가 옛날에 상대평가 때 불수능 그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3월 학평이 나중에 이제 6평, 9평이랑 사실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런 3월 학평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과정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영어가 좀 이상하다. 그 부분은 알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수능 비중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요거 화면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스크롤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블럭하는 거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중이 7%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7%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6%예요. 그러니까 1%의 차이가 있죠. 뭐 이 정도면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작년이 7%고 재작년이 6%니까 작년 게 그래도 재작년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1등급은 그런데 2등급으로 확 내려가면 제가 이제 뭐 2에서 4까지 퉁 치긴 했지만 2에서 4등급을 보통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뭐 최상위, 뭐 의대 뭐 이런 게 아니면 뭐 미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2등급, 3등급은 사실 거기서 거기라서 절대평가에서 크게 뭐 점수를 마이너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냥 2, 3 거기에다가 이건 지금 미대생들 상대로 제가 써놓은 거라 그냥 4까지 일단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2에서 4 정도의 등급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 상식적으로 이 작년 1등급이 7%고 재작년이 6%면 당연히 2에서 4등급도 작년이 재작년보다 퍼센티지가 높아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 작년 수능 영어는 2에서 4등급 비중이 60%, 재작년 같은 경우는 2에서 4등급이 65%예요. 그러니까 1등급 비중 차이는 거의 없는데 2등급에서 4등급, 그러니까 2등급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2등급 이 라인이 이게 1등급은 큰 차이가 없지만 2에서 4등급 요 라인은 작년보다 작년 그 상식적으로 이 작년이 조금 더 쉽거나 하여간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작년 비중이 확 떨어졌어요. 몇 프로? 5%. 자, 요거는 1% 차이고 이것은 5% 차이입니다. 5배 차이예요. 좀 이상하죠?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최상위권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상부터 중까지가 이게 난이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체감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다. 이런 트렌드가 아마 올해도 가속화되지 않을까. 1등급은 사실 다 비슷해요. 1등급은 아무리 어렵건 아무리 쉽건 그 요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1등급에 대한 비중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뭐 어려우면 뭐 한 5%, 뭐 쉬우면은 뭐 이렇게 한 뭐 한 뭐 한 뭐 8%, 9%. 근데 하여간 요즘 트렌드로 나오면 1등급 정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한 6% 정도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2등급에서 4등급의 이 큰 덩어리들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제가 이렇게 제가 써놨지만 수능 영어는 비킬러랑 킬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요거부터는 제가 이 화면에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화면을 제가 잠깐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넘겼어요. 자, 우리가 보통 킬러를 먼저 제가 쓰겠습니다. 킬러. 그 화면 크기 괜찮으신가요? 네, 가시성이 잘 괜찮으신가요?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킬러가 아닌 비킬러. 그냥 B까지만 쓰겠습니다. 킬러, 비킬러. 보통 우리가 킬러라고 하면 어떤 걸 킬러라고 하냐면 이렇게 글이 있으면 글이 막 이렇게 있어요. 문장이 쭉 있고 문장이 합쳐져서 문단이 되는데 그 문단의 논리 플로우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문단의 논리 플로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보통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어든 간에 국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번역으로 그냥 쭉 우리가 보통 이거를 영어의 플루언스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 애가 뭐 외국 나가서 혹은 뭐 영유를 다녀서 뭐 사립초를 다녀서 영어를 잘해. 영어 구사력이 잘해. 영어 구사력이 좋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킬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킬러는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영어권에 익숙해진 상태더라도 논리 구조를 짜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킬러라고 합니다. 보통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제는 빈칸, 그리고 순서, 삽입. 요 세 가지를 보통 킬러라 그래요. 빈칸은 보통 문제가 4개가 나오고 순서는 2개가 나오고 삽입은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빈칸 4개 중에 3점짜리가 2개, 2점짜리가 2개. 순서에도 3점짜리가 하나, 2점짜리가 하나. 삽입도 3점짜리가 하나, 2점짜리가 하나. 보통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킬러를 다 제가 틀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100점 만점에 듣기 다 맞고 요 킬러를 다 틀린다고 쳤을 때, 다 틀린다고 치면은 요게 대략적으로 10점, 그리고 요게 5점, 그리고 5점 이렇게 되죠. 요거를 다 더하면은 20점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킬러 문제를 다 틀렸다고 치면 80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듣기를 다 맞았다고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긴장을 하고 어쩌고 하면 듣기 문제 꼭 한두 개씩 틀려요. 그럼 그거를 틀려버리면은 80이 아니라 7땡땡 점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7땡땡이면은 점수가 3등급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킬러는 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구사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다 그러면 하여간 어느 정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하여간 3등급에서 뭐 듣기 정도 맞고 그리고 요 빈칸 순서 삽입 중에 완전 다 틀리진 않고 한두 개만 맞아도 우리가 2등급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 변태 같거나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는 이상 그래도 앵간히 영어권이 익숙하다, 영어 쓰임새, 뭐 트랜슬레이션 뭐 이 정도의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3등급 거의 끄트머리거나 2등급은 보통 올라갑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작년 2022학년도 그렇고 작년 23학년도도 그랬지만 이게 어떤 그 트렌드가 가속화됐냐면 비킬러 중에 보통 주제하고 그 21번 밑줄 친 의미를 묻는 요거를 밑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요렇게 있는데 보통 주제 문제가 4개가 나오고 밑줄 문제가 1개가 나와요. 근데 요거 주제하고 밑줄은 그동안의 난이도가 어땠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적당히 번역하고 적당히 그냥 영어 이렇게 좀 그래도 쭉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을 잡고 풀어도 예전에는 요거 다 맞았습니다. 근데 요게 22년도부터 2020년 22년도부터 이제 EBS 연계가 끊어지면서 이거를 일부러 그랬던 거겠죠. 일부러 이제 난이도를 절대평가가 되고 EBS 패덕까지 있으면은 너무 이제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그 저기 절대평가는 유지하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EBS를 끊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난이도를 확 올렸어요. 어떤 부분의 난이도까지 올렸냐? 비킬러 중에 주제와 밑줄까지 이거를 킬러 부분에 이렇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주제가 아까 4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4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4개 중에 꼭 한 녀석이 그렇습니다. 이 한 녀석이 뭐냐면 보통 23번 문제가 보통 그래요. 23번이 그래서 3점입니다. 자, 그리고 밑줄 문제 있잖아요. 밑줄 문제는 보통 21번인데 난이도가 쉬운 경우는 보통 21번이 2점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밑줄 문제가 거의 다 3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뭐 듣기 정도 하나 틀렸다고 쳤을 때 제가 아까 3등급 뭐 운 좋으면 2등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제 이거 3점짜리 틀리고 밑줄 이거 3점짜리 틀리고 그리고 하여간 주제 이 킬러 요거 말고 하나 정도 더 틀리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 3등급 거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러니까 70점대 초반대로 떨어져서 진짜 이거 이 유형들 말고 애들이 또 실수를 하거든요. 뭐 내용 일치가 됐든 뭐가 됐건 사람이 긴장을 하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틀리면은 7초가 아니라 6초가 떨어지게 돼요, 이게. 자, 제가 아까 7초가 3등급, 6초가 4등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이 22년도 수능하고 그다음에 23년도 수능하고 큰 덩어리 2등급, 3등급, 4등급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아까 22년도 수능과 23년도 수능 중에 그 1등급 비중 자체는 23년도가 좀 더 높았어요. 1등급 비중이
23년도가 7%, 그리고 22년도가 6%. 자, 그런데 2에서 4등급이 그 22년도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렇죠. 자, 22년도랑 요 23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23년도에 2에서 4등급이 60%.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수치가 네. 순간에 헷갈리네. 여기 있네요. 23년도 60%, 22년도 60%. 다시. 60. 맞네요. 60, 여기 65. 자, 이상하죠? 분명히 이게 더 많으면 당연히 이쪽도 비중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1등급을 맞을 만한 학생들의 어떤 수준은 다 비슷비슷한데 요 2에서 4등급을 맞은 친구들의 기본적인 학력 자체가 이 킬러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졌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트렌드가 요 킬러는 그대로 킬러인데 이 비킬러인 요 주제랑 밑줄의 요 일부분까지도 킬러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여전히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이 상태 혹은 60%가 아니라 점점점 줄어들겠죠. 이게 올해 이제 그 3월 학평이 나왔고 3월 학평의 난이도가 기존 3월 학평보다 상당히 어려웠다. 물론 나중에 6평, 9평 수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2개년도의 수능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1등급 애들한테는 비슷비슷해요. 1등급 애들한테는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1등급이 아닌 중상 그 아래부터는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것이다. 왜? 킬러 문제 비중은 똑같은데 비킬러 문제가 그들한테는 킬러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썸머리를 한번 해드리면 그럼 대체 아까 제가 이 킬러랑 비킬러랑 기준이 논리 구조를 짜서 풀 수 있느냐 혹은 안 짜도 풀 수 있느냐 요걸 가지고 킬러랑 비킬러랑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논리 구조를 어떻게 짜는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고 이걸 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스텝을 밟아가야 되느냐 요거를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 보통 제가 레벨 1 그리고 레벨 2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요 레벨 1은 말 그대로 비킬러. 그러니까 굳이 논리 구조를 짜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수준을 레벨 1 수준의 문제라 그러고 레벨 2는 반드시 논리 구조를 짜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킬러 이렇게 제가 부릅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구조를 짤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레벨 2를 처음부터 드립다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조를 잡는 방법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레벨 2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쉬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 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쉬울 때는 논리 구조를 굳이 짜지 않고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2개년 트렌드와 그리고 요번 3월 평가원의 트렌드를 봤을 때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게 문제가 반드시 논리 구조를 짜야만이 이게 문장이 너무 길거든요. 문장의 호흡도 너무 길고 단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글이 쭉 나오면 글을 읽다가 이게 머리에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논리적으로 다시 조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짜는 방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이걸 레벨 2를 계속 풀어봤자 점수의 진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점수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이번에 6월 달에 점수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9평의 점수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수능 문제에서 내가 이걸 점수를 잘 나올 수 있을지 점수가 잘 안 나올지 스스로 확신이 안 생길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 처음부터 지금 이제 올해 수능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처음부터 테크 트리를 잘 짜야 이 레벨 2까지 안전하게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벨 2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거를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해결책을 이렇게 짭니다. 저는 스텝 0, 스텝 1, 스텝 2. 이 방법으로 제가 보통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텝 제로는 보통 우리가 보카, 그 단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단어를 그냥 우리가 보통 저학년 때, 초, 그리고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이제 요 스텝 제로, 여기에 보통 포커스를 많이 두는 학습을 보통 해요. 그러다가 스텝 1으로 넘어가는데 스텝 1은 뭐냐면 문장입니다, 문장. 보통 우리가 센텐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인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학원 가면 뭐 주어 찾고 뭐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요거 한 다음에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번역을 보통 시키거든요. 여기까지가 딱 스텝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와 문장 단위까지가 스텝 1이에요. 그럼 이런 정도의 수업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사교육을 좀 한다, 좀 공부를 좀 한다 이런 친구들은 거의 다 이런 공부를 훈련을 합니다. 이런 공부를 훈련을 해요. 그러면 스텝 제로랑 스텝 1까지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파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요까지 했을 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뭐다? 레벨 1까지입니다. 레벨 1.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레벨 1까지 했을 때, 레벨 1까지 했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항들 아까 기억나시나요? 아까 킬러들, 빈칸 순서 삽입, 요즘의 빈칸 순서 삽입은 다 킬러 문제입니다. 절대 번역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제가 요즘에는 주제와 밑줄까지 킬러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 다 틀리면 듣기를 다 맞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점수를 잡았을 때 우리는 70 땡땡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뭐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보통 스텝 1까지를 거의 대부분 공부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 7땡땡이니까 3등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자, 그 영어 점수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그 되게 우습게 보셨어요, 사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3년 전까지 영어가 너무 우습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어려워진 게 사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제가 06학번인데 그 이렇게 보면 옛날 기출문제 쭉 풀어보면 야 확실히 요즘 애들이 뭐 국어도 어렵고 뭐 수학도 어렵고 하잖아요. 야 근데 영어는 진짜 어렵구나. 이거를 글쎄 제가 뭐 영어 강사지만 이게 내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이 문제를 애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이란 조건을 받고 똑같은 긴장감 속에서 내가 풀었을 때 야, 이거 나도 1등급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할 정도로 이 문제의 호흡이 굉장히 길고 단어도 어렵고 그렇다고 번역을 해서 논리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문제가 진짜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대한민국 애들이 거의 다 하는 거 스텝 제로랑 스텝 1까지만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레벨 1 수준의 문제까지밖에 접근을 못할 수 있고 보수적으로 매우 우리가 점수를 후하게 줬을 때는 뭐 70 땡땡땡 후반까지 가서 운 좋으면은 80 넘어가서 2등급이 나오겠지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3등급에서 정말 재수 없으면 4까지 떨어질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스텝 1까지는 누구나 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갖고 좋은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미대조차도 이 미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영어 기준 4등급이 나오면
건국대를 갔어요. 근데 작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이제 뭐 출산율이 줄어서 이제 뭐 이제 이 수험생이 글쎄요 이게 줄었는지 뭐 그런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 수도권이 아니면 아예 대학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기호 현상이 너무 강해져서 그 수원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대랑 그 하여간 그쪽에 있는 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이쪽 이게 거의 그 예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그 영어 기준으로 한 5, 6 정도가 돼도 충분히 갔다고 보통 생각을 해서 작년에 그렇게 입시 지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5, 6등급이 뭐야? 5, 6등급이 아니고 4등급이 돼야 겨우 수험대를 붙는다니까요. 미대인데. 그러면 인서울은 어떻게 했어요? 인서울은 4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어야 가능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2등급을 나올 수 있는 게 말이 2등급이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풀어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애들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은 아예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래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금보다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 경쟁률 자체가 너무너무 올라가서 이거는 절대 지금처럼 스텝 1까지 머물러서는 안 된다. 빨리 스텝 2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스텝 2로 언제 넘어가냐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서 스텝 1까지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 급해가지고 어려운 수업, 뭐 독해 수업, 뭐 보면은 인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잖아요. 뭐 대성의 이명학도 있고 또 뭐 있자 이건 뭐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스텝 1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는데 욕심을 부리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빨리 스텝 2로 치고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래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할 줄 알고 문장을 뽑아낼 줄 알아야 우리가 구조로 우리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의 수준을 딱 보실 때 우리 애기가 보통 이 정도 복화 정도는 그래도 뭐 딱히 별도의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문장에 대해서 애들이 분명히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주 복잡한 문장들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지 마시고 긴 문장들 있잖아요. 긴 문장들이 있으면 긴 문장들 몇 개를 이렇게 이제 취사 선택을 하셔서 요 각각의 문장들의 주어 동사 핵심을 네가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얘가 스텝 1의 기본이 잡혀 있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한다? 핵심을 못 집어낸다? 그러면 스텝 1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텝 1까지 우리 애기가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뭐 고1이 됐건 고2가 됐건 고3이 됐건 상관없이 스텝 2로 그때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넘어가서 뭘 하냐면 비로소 구조 독해라는 거를 그때서야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보통 구조 독해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도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걸 영어로 스키마라고 얘기를 해요. 스키마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스키마가 뭐냐면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잠깐 끊긴 것 같은데. 네, 잘 들립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화면을 잠깐 지우고 화면은 보이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스텝 2의 구조 독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쫙 있어요. 문장들이 쫙 있고 문장들이 합쳐져서 최종 패러그래프가 완성이 되는데 구조 독해 첫 번째는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네, 제가 아까 그 스텝 2 가기 전에 스텝 1을 반드시 마스터하고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텝 1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의 주어 동사 핵심을 간략하게 옆에다가 써놓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냥 느낌을 받고 가려고 하기에는 중간에 휘발돼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첫 문장의 주어 동사를 핵심을 빨리 캐치를 해서 옆에다가 핵심어를 절대 길게 쓰면 안 되고 기호,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업, 다운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간략하게 적어 놓는 게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첫 문장에 잠정적이냐 단정적이냐를 파악하시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첫 문장의 동사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eems, 보여진다. s는 빼겠습니다. 또 뭐 있죠? 뭐 they regard, 여겨지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고 그렇게 전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그냥 카더라라고 전 보통 얘기를 해요. 아 그렇다 카더라 카더라. 혹은 뭐 somebody says, 뭐 according to someone 이런 것들은 다 카더라입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은 이렇게 알파로 정리가 되고 요건 잠정적인 진술이구나. 이게 아닌 이거의 여집합들을 다 저는 단정적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단정은 잠정과 반대로 다 팩트입니다. 그럼 첫 문장이 이렇게 알파로 정리가 되고 알파가 만약에 단정으로 시작이 된다면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첫 번째 문장이 어쩌고고 두 번째 문장이 어쩌고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어려운 어휘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리를 끼워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논리가 희한하게 쫙 그려져요. 이게 이래서 이게 첫 문장에 제시한 이 알파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구나가 논지가 전개가 쭉 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문장이 잠정이면 아까 제가 단정일 때만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쭉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문장이 잠정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이 또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있으면 첫 문장이 알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첫 문장이 알파다 혹은 알파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알파인 것 같다. 뭐 알파처럼 보여진다. 알파라고 여겨진다. 이런 게 나오면 중간에 쭉 가다가 그러나 사실은 알파처럼 보였지만 알파가 아니라 이것은 베타다라고 논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뒤집어진다 그래서 역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역접이면 이 글의 핵심은 더 이상 알파가 아니라 베타로 뒤집어지는 거고요. 역접이 베타로 뒤집어지면 이 뒤집어진 다음부터 맨 끝까지의 논리는 다 베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무슨 어휘가 어렵고 뭐 논리가 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말들 보통 많이 하는데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어려운 어휘나 이 어려운 이런 어떤 그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베타의 목소리랑 같은 소리다라고 가정을 하고 논리를 끼워 맞추면 베타라는 논리가 희한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애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요. 그냥 대부분 이 어휘 스텝제로 열심히 외우고요. 문장 번역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가 내신도 챙겼고 고1, 고2 때 뭐 모의고사 챙기고 다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시킵니다. 전국에 이거 안 시키는 학원은 없어요. 이거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딱 떨어지면 실전 수능에서 왜 말도 안 되게 고1, 고2 때는 막 1등급, 2등급이 껌으로 나와. 공부 안 해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입니다. 문제 자체가 우리가 스텝 2로 넘어가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아까 레벨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벨 2의 문제들은 고1, 고2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3 문제에 가서야 존재하는데 고3 문제도 언제? 비로소 2년 전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EBS랑 테더링이 됐을 때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EBS만 보고 가면 다 나와요, 점수가. 근데 EBS 더 이상 테더가 없잖아요. 없고 2년 전부터 문제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짜 어려워요. 레벨 2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실전 수능에서 이거대로 갔다가는 진짜 3등급 나옵니다. 4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수를 후하게 줘야 듣기를 다 맞고 실수 없다고 가정을 해야 7땡이 나온다. 여기에서 조금 더 틀리면 6땡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대체 뭔가. 아이고, 화면이 좀 껌뻑껌뻑거리는데.
그 형님 그 보시기에는 괜찮으신가요? 제 컴에서는 약간 그 블링크가 좀 있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아, 네네네. 하여간 이게 지금 뭐 제가 자꾸 막 이게 써가지고 지금 메모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이고, 아, 그러네. 잠시만요. 이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다시 블로그로 좀 넘어가면, 블로그, 아이고, 꺼져. 알겠나? 아,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잠시만요. 이걸 다시 끄고. 음, 다시 보도록. 네, 그래서 지금 하여간 메모리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화면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드리면 그 결론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은 대부분 스텝 0랑 스텝 1에서 끝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는 레벨 1이다. 근데 레벨 1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는 레벨 2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 레벨 2는 킬러 문제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빈칸, 순서, 삽입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주제랑 밑줄의 의미를 푸는 문제들조차도 레벨 2 쪽으로 확 쏠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 점수를 잘 줘도 보수적으로 잘 줘도 3등급이고 우리가 실수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4로 떨어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뭐 하여간 그렇고요. 그 공부 방법, 그 공부 패턴은 스텝 0에서 스텝 1까지를 착실하게 다지시고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시는 게 맞다. 자, 이렇게 제가 썸머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질문을 좀 몇 개 받고 그렇게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어떨까요? 네. 네, 일단 주신 내용 이 정도까지로 하고요. 그 질문은 채팅창이나 좀 뭐 DM이나 이런 걸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그럼 제가 일단 다른 분들 질문하실 때까지 한 2개만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이제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레벨 2로 넘어가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좀 구체적인 방법 내지는 뭐 기준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고1이나 고2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몇 점이 나왔다거나 무슨 유형을 틀렸다거나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이걸 제가 껐나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다시 좀 키우고요. 네, 잠시만요. 임지상 선생님 잠깐 튕겨 나가신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네, 질문들은 전체 채팅창이나 뭐 그런 걸로 저한테 DM을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들어오시는 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조금 샘플을 좀 더, 요 샘플을 가지고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공유한 거는 이게 2020년 연세대학교, 이건 이제 이과 친구들 똑같이 푸는 문제입니다. 이제 하스, IS 뭐 고청 문제였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 문제가 이 뒤쪽에 사실 2번 문제에서 많이 그 난이도가 갈려야 되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지시문 가의 해석 때문에 해석을 이제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거의 절반 이상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최저나 영어 1등까지 말씀드린 이유도 이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연대 그 국제영어 전형 자체가 이제 영어에서 1등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하고 좀 연관이 있구나.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좀 다운돼서 컴퓨터 좀 다시 켜고 들어오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영어 관련된 질문들 무엇이든 좀 채팅창으로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기다리실 동안 일단 이번 토요일 설명이 먼저 예고를 드리면 이번 토요일 설명의 시간에는 이제 그 제가 전형별 스펙과 면접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 고려대 학업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올해 쟁점이 그 문과 쪽 최저가 좀 많이 낮아진 데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접속이 된 것 같고요. 제 질문이 중간에 잘렸기 때문에 제 질문부터 조금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이런. 선생님 이제 제가 두 개를 사실은 여쭤보던 중이었는데 네, 혹시 요 문제를 제가 예전에 한번 약간 네, 연대, 네네네네,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혹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도식 그런 걸로 적용을 해볼 경우 혹시 요걸 좀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가 하나 제 궁금증이었고요. 네네네, 네, 또 하나는 그때 이제 레벨 1에서 아까 레벨 2 넘어가는 거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네네. 이제 우리 학생이 레벨 2로 가도 되겠다 그런 거를 뭐 판단하는 기준이나 뭐 점수 같은 게 있을지 두 가지였어요. 레벨 2. 뭐 이제 모의고사에서 어떤 유형 문제는 다 풀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단계식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교재를 다 끝냈을 때라든지 그런 게 있을지 그런 궁금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두 네, 번째가 우리 애기 수준이 뭐냐, 우리 수준의 애들이 어떤 수준인지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이건데, 그 책 교재 중에서요, 그 천일문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천일문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천일문 중에서 가장 레벨이 어려운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어려운 교재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천일문 중에 쉬운 코스 말고 가장 어려운 단계를 보시면은 거기 문장들이 그래도 나름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딱 이제 그 뭐 랜덤하게 이게 한 10문항 정도를 이렇게 이제 애기한테 보여줘가지고 이 문장의 주어 동사를 네가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주어 동사를 끄집어내서 그 문장의 그 핵심, 그 문장의 핵심을 네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시면 10문항 중에 그래도 한 70%, 7개 정도 이상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 친구들은 스텝 1까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개 중에 한 한 50%채 못해. 50%째 못해. 막 50%가 아니라 뭐 3개도 막 할랑말랑이야. 이러면은 그 친구는 뭐 영어에 대한 익숙함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기본기가 없다. 기본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말을 할 때도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은 참 잘하지만 꼭 글만 보면 그 글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가나 이런 지문이 있지만 이런 뭐 첫 문장이 이익렬한 뭐 여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있을 때 이거의 핵심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나 많을걸요. 이거 말이 어렵잖아요. 익렬한, 여분, 불필요함, 무용함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질려가지고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 정도의 문장에 대해서도. 근데 요즘 수능 영어는 이 나에 있는 뭐 익렬한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문장 한 3줄 붙여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문장에서 이거를 아기가 끄집어낼 수 있는 수준이 그래도 10문항 중에 그래도 6개, 7개 정도가 되면 그래도 스텝 1이 됐구나. 스텝 2로 갈 준비가 돼 있구나. 근데 그게 안 돼. 뭐 5개 이하야. 5개도 겨우 될랑말랑이고 거의 대부분 3개, 4개에서 막히면 기본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 기본은 뭐 별건 아니고요. 기본에 아마 그 뭐 인터넷 강의도 좋고 아니면은 그 뭐 각자 이제 로컬 학원들에서 그 문법 특강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그 문법 특강이 뭐 내신 뭐 문제풀이 이게 아니고 그 문장에 대한 번역만 쭉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써서 이런 복잡한 문장들의 주어 동사를 쉽게 뽑아내서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런 수업을 빨리 그거는 길게 잡을 게 아니라 뭐 그래봤자 저는 보통 한 달 안에 보통 끝내주거든요. 한 달이나 2달 정도에 빠르게 잡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애기가 기본이 너무 없으면 이제 뭐 우리 애기가 단어도 좀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사실상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아쉬운데 그 10개 중에 5개가 조금 될랑말랑 이 정도 수준이면 한 달이나 뭐 한 달 반 정도에서 빠르게 한번 잡아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스텝 2로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기가 이제 해석을 잘해. 그건 딱 거기까지예요. 해석을 잘하면 레벨 1까지다. 근데 해석들이 된다 그래도 그 핵심 내용들이 착착착착 이게 붙지가 않아. 붙지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공부법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은 일단 스텝 1이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그 스텝 2의 수업이 어떤 게 좋냐라고 그때 가서 다시 궁금하시면 그때 다시 저 말씀 주세요. 그리고 제가 DM으로 온 질문 하나 전달해 드렸는데 그것도 좀 네, 채팅. 영어가 그러니까 87, 88. 그러니까 이게 딱 2등급인데 순서가 또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레벨 1은 넘어선 것 같고 그다음에 레벨 2가 지금 잡힐랑 말랑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힐랑 말랑한 수준이면 여기 이제 87, 88이면은 한 네 개, 한 6개, 한 5개, 6개 정도가 보통 틀린다는 얘기인데 보통 5개, 6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빈칸 4개, 순서 2개, 삽입 2개에서 꼭 틀려요. 말씀하신 것도 순서랑 삽입에서 보통 틀린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순서나 삽입이나 빈칸이나 전부 다 레벨 2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 2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2의 논리 잡는 훈련을 꼭 한번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지 않으면 내가 뭐 아마 혼자서 지금 이게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혼자서 이걸 내가 방법을 다시 연구하고 하기에는 애들한테 좀 시간이 좀 없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시간 투자하고 하면 되긴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레벨 1은 넘어섰지만 레벨 2의
완벽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어떨 때는 나오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점수의 진폭이 이제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런 내용이 바로 이건데 대책은 뭐냐면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첫 문장의 내용 정리, 첫 문장의 내용을 컴팩트하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의 잠정과 단정 여부를 우리 애가 파악할 수 있는가? 첫 문장이 단정일 경우에는 이 글이 똑같은 말이겠구나. 그래서 논리를 쭉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첫 문장이 잠정이면 중간에 역접이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 요거를 잡아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럼 만약 지금 이 방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 뭐 좀 지도를 부탁드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요런 친구들은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 번 치면은 다 알아서 잡힐 애들이라 한 네 번, 뭐 네 번이 하여간 뭐 짧게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짧게 핵심 기본 딱 잡으면 알아서 착착착 맞춰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 네. 네 번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빈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빈칸이 하여간 빈칸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빈칸도 하여간 틀릴 거예요. 빈칸도 뭐 제가 이렇게 무슨 나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순서삽이 틀리면 빈칸도 틀려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기본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산모에서 맞췄다라고 해서 그게 실력으로 맞춘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첫 문장에서 잠정과 단정 말씀하셔서 저희 네. 요 지금 패러그래프가 좀 떠올라서 갖고 왔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animal liberation may sound more like parody of other liberation 요 첫 문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것도 약간 잠정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독해 뭐 이렇게 들어가면? 볼게요. 이러면은 이 애니멀 해방, 동물 해방이 아마도 들릴 것이다잖아요. 네, 들릴지 그죠?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애니멀 해방이 패러디다. 그럼 이건 패러디예요. 패러디일 수 있다. 그럼 패러디예요. 근데 애니멀 리버레이션은 패러디처럼 보인다, 패러디처럼 들린다, 패러디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쓰였잖아요. 네. 그럼 첫 문장은 잠정이죠. 그럼 첫 문장이 잠정이면 그럼 이 애니멀 리버레이션이 다른 리버레이션의 패러디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역접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판단하고 이제 뒤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착착착 보면 이게 진짜 애니멀 리버레이션이 진짜 이게 다른 이 어떤 해방과 같은 거구나면 이 글은 역접이 없는 거고요. 중간에 봤는데 애니멀 리버레이션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그런 해방이 아니야. 이러면은 역접이 나오는 거죠. 첫 출발이 중요하군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 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어를 봐도 나 있잖아요. 나 보면은 잉여란, 여분, 불필요함, 무용함을 의미한다잖아요. 그럼 이 첫 문장은 저기 김현 쌤께서 보시기에 단정일 것 같으세요? 잠정일 것 같으세요? 이거는 단정 아닐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글은 잉여에 대한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올 거다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이 여분, 불필요, 쓸모없어. 읽어보시면 뭐 제가 좀 보고 있지만 계속 그런 얘기 나올걸요? 잉여, 불필요, 불합격, 쓰레기, 폐기물, 찌꺼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첫 문장이 이거니까 이 글은 잉여란 마이너스구나. 요 정도로 정리를 해도 애들이 부담이 확실히 줄죠. 근데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말이니까 그래도 오케이 뭐 우리말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한데 이거는 그래도 좀 짧잖아요. 네. 수능 영어는 이거의 거의 3배거든요. 하나, 둘, 이게 3배 되는데 이 세 배나 정도 되는 이 길이의 이 지문을 우리가 보통 듣기를 빼면은 보통 킬러다 치면 한 2분 정도는 끊어줘야 되는데 이거 2분 안에 이거 애들이 끊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제대로 된 훈련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20 이게 언제 거죠? 2020년도 건가요? 2020년이구나.
그럼 벌써 한 3년? 3년 정도가 지난, 그러니까 요 2020학년 정도면은 그래도 수능이 쉬웠을 때, 그래도 수능이 쉬웠을 때. 요즘 수능은 진짜 변태 같아요. 특히 재작년도 그 수능 한번 보시면,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이상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1등급 애들은 하여간 어려워도 그래도 그 비중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90점 이상이 뭐 6%, 7%가 나오는데 그 2등급, 4등급 그 큰 덩어리들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옛날에 다시 내가 현대로 돌아갔어도 야, 나도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뭐 그래도 지금 고3이 아닌 분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텝 0, 스텝 1, 스텝 3 패턴으로 공부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고요. 지금 고3인 친구들은 솔직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산모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6평, 그다음에 9평 이렇게 딱딱 2개 있는데 그 보통 성적이 그 뭐라 그러죠? 그 1차 방정식처럼 1차 함수처럼 그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안 올라가고 바닥을 기다가 빵, 바닥을 기다가 빵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여간 빨리 누구라도 좋으니까 옆에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도움을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공부 방법을 잡아주시는 게 공부량을 지금 늘리는 것보다 방향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특별히 더 질문을 주신 분들은 없어서 예, 네네.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밴드에도 아마 선생님께서도 가입해 계시기 때문에 종종 또 네, 좋은 소식들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콜라보 설명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